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방송을 꽤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발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자, 이 명절 내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기분이 무거웠는데요. 이 정치-검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검찰 얘기를 제가 정치-검찰 70년사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그 강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각 회차마다 이야기 손님들을 모셨는데 다들 그 아주 맹활약을 했던 강타자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이재화 변호사님. 우리 분노하다 정치검찰 이런 책 잘 아시죠? 그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이 통합진보당 그 해산 사건, 그것을 다룬 그 책을 또 내셨었던 이재화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그 정치검찰 70년사에서 앞부분,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까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이제 거기서 이어서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그의 한 20년 정도의 세월의 정치검찰 얘기를 준비했고, 초대 손님으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맞아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아놔서 뭐 녹화를 해서라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이제 그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그 현재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하고, 그 이야기 손님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인회 지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데 아마 민변에서 아주 그 맹활약을 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검찰 개혁을 그에 대한 책을 같이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책도 쓰셨고요. 그래서 김인혜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김인혜 변호사님은 또 마침 시간이 일정을 저희가 좀 잡을 수 있어갖고 특강을 또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인혜 변호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 3번에 이 김인혜 변호사님의 맨 마지막에 이제 특강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전부 4회를 준비했는데, 김인혜 변호사 특강은 그 토요일에 따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그 얘기 나눠볼 겁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예. 네, 그 전에 뭐 몇 번 대담 전례도 있었고, 저는 통합진보당 문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내란음모 사건 그 재판에 예. 나가는 바람에 이제 통합진보당 그 재판하고는 조금 이제 달랐지만, 오히려 저도 증인으로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참 황당한 재판. 그죠? 예. 아마 어떤가요? 민변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화 변호사님이 예. 제일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당해산 그 변호인단의 단장은 지금 대법관 하시는 김선수 변호사님이 예, 예, 단장이고, 제가 이제 부단장을 하면서 제가 좀 실무를 좀 총괄하고, 주로 이제 준비 서면이나 주장이나 언론 브리핑 이런 건 제가 주로 전담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정당 해산된 이후에 분노가 식기 전에 그냥 누군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판결문의 정사가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 중에 실제 재판 과정에 있었던 진실을 역사에 기록하자 해서 아픈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그렇죠. 일 텐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긴 거를 정리하는 거는요, 10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20시간을 해도 룰루랄라 하면서 할 텐데, 이거 진짜 패배한 다음에, 저는 제일 글 쓰는 게 늘 힘들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날 원고 써보내야 하는데, 예.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후기를 이야기하면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제 서문을 정리를 하는데 서문을 그 짧은 서문을 쓰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 마무리를 못했죠. 옥상에 가서 그 눈물 흘리면서 이제 지금 살아왔던 우리 시대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마무리를 그 서문을 쓰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이 386세대 아니십니까? 예, 예. 386세대고 참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 제가 이 변호사님을 처음 뵌 게 말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말제 기자하고 저는 87년도, 네, 88년 이렇게 돼. 8년이었을 예, 거예요. 예, 청년학교에서 예. 뵀으니까. 예, 예, 청년학교에 찾아오셨었는데, 그래서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저도 아직 20대였던 시절이었는데, 참 빠르죠. 근데 그때부터 참 열심히 나름 치열하게 살았는데, 요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지 않지만, 특히 조국 사태를 조국 법무장관으로 인하여 벌어진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 조국 교수하고는 친분이 저하고 친구 사이죠. 대학교를 82년도에 대학교 들어갔고, 조국 교수는 서울법대에 들어가고, 저는 고대 법대지만은 3년대 등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굉장히 각별하게,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같은 토론하고 방향 잡고 또 이재용 구속 관련 농성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농성하고 어쨌든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됐던 상고법원 문제도 같이 수기를 하고 대책 마련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의 걸림돌들이 마치 지금 사법개혁의 주체에 있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참 안타깝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이제 하지만 386세대 입장에서는 살아온 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렇죠. 그건 난감한 처지.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도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너무 과도하게 가해진 부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저는 또 정당 예산도 그렇고 조국 장관 이른바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검찰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게 이제 피해 사실 공표인데요. 그때는 일방적인 검찰 주장만 언론 기자들이 뺏기거든요. 그것이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그 힘을 토대로 다시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은 검찰이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가더라도 재판이라는 거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공판에서 예단을 갖지 않고 공소장만 보고 이제 재판 시작하는데 지금 아마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조국 또 주변 사람들은 이미 판사들은 공소장을 보기 전에 이미 심정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미 유죄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송두리째 부정돼 버리는 거죠.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죠. 실제 검찰이 그런 걸 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제일 일선에서 맞서서 여러 번 경험.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게 형법상 피해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공소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 과정에서 알았던 피해 사실 부분을 누설을 하면 실정법 위반되어서 처벌이 되는데 검찰은 수사를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 사람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입건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사가 아무도 제지를 받지 않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힘이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누구 처벌하는 권리, 그 어마어마한 힘인데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처벌하지 않는 권리. 그렇죠. 불기소 결정권이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건데 대부분의 뭐 정관 여부의 문제라든지 사법부의 비리의 상당수 부분은 기소권,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 검사 출신들은 누구 전화 한 통으로 뭐 입건을 안 시켰다든지 기소를 안 하는 조건은 몇 억씩 받고 이게 이제 사법부의 부패의 원상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징역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은 큰 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거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사건은 우리 한 법관들이 처리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죄는 인정되는데 형을 정함에 있어서 검사가 이제 5년 구형하느냐, 1년 구형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다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2년 정도 구형한다면 판사님 집행유예 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5년 정도를 한다면 실형을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은 해달라는 취지고 만약에 판사가 뭐 집행유예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검사라는 게 이제 조국 장관의 하여튼 수사하듯이 판사들이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서 누구 하나라도 예컨대 뭐 내기 골프 했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음주운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서 기소를 해버리면 판사 생명이 끝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검사가 가진 힘, 그것을 가장 정치적으로 남용해서 일어난 게 바로 그 유명한 사법파동이고요. 그렇죠. 사법파동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건데. 최근만 하더라도 이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이게 만약 유죄를 한다면 태극기 집회에서는 수백 명이 아마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 이상을 징역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법에 평등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이미 여론이 매일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사에서 알았던 피해 사실에다가 검사가 가공을 하는 거죠. 마치 소설을 써버리는데 소설이 사실이냐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도배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좀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구체적 디테일들을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1심은 또 별로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주변 지식인들한테. 근데 이제 2심에 나갔는데 2심에 나가서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검찰이 건 주요 혐의 부분은 거의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형은 안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론 재판이 형을 규정하는. 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이제 제 고향 선배이기도 하고 지금 양성태 문제가 된 사법농단의 주역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재판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 결국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출발은 피해 사실 공표라는 거죠. 이미 피해 사실로서 이미 국민들은 이석기라는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도깨비 뿔을 단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여론이 그랬냐 하면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서조차도 구속동의를 해주는. 그래서 망설이게 됐죠.
국회의원들 여태까지 쭉 역사를 저도 그 무렵에 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구속동 의원이 되면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미운하거나 국회의원이고, 예. 또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동 의원은 대충 풀어주자 하는 식으로 국회가 이제 흘러가게 돼 있었는데, 이 건만 그냥 압도적으로 구속이 돼버렸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실체라는 게, 옥내 강당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과격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예. 내란 업무에 대한 최소한 무기라도 있는데 새총 하나 발견 안 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한정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 욕을 하면 어때요? 과격한 말을 하면 어떡해요?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네. 저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 안 찍을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이 되면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란 음모로 잡아놓는다는 건 참. 그렇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저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 사건의 사용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든 나라예요. 네. 내란 음모의 사용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이 또 내란 이쪽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이제 다시는 내란 음모 같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겠구나. 내란 음모의 주역이 대통령이 되는데 18년 걸렸는데, 네. 한 16년, 17년 지난 다음에 또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렇게 다시 뛰어들어가고, 제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나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 검찰의 권한이 봐주는 권한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 그거를 가령 예컨대 기소 법정주의 같은 시스템을 정하면은, 예. 혐의가 밝혀지면은, 근데 그러면은 검사에 이제 그걸 차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가령 부분은 형식상 이제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죄를 묻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립대학 교수 부분이 학생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일부 8시간 중에 1시간 결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수가 그걸 지각 처리를 해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엄밀하게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수라는 게 개인의 이웃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격을 주더라도 전혀 자격 주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기소법정주의를 해버리면 다 기소를 해서 형을 받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게 권한 남용인 경우에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제동을 걸 아무런 기관이 없다는 거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재정신청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상 작동이 안 하는 거고요.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데 작동은 안 하는 건데, 범죄적 수준에 간 사건들이 진짜 많죠. 범죄적 수준에. 예컨대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부도 나서 월급 못 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대표이사도 책임지고 회사도 벌금이 나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검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거 한쪽만 벌금을 부과할 테니까 나머지는 챙겨서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실제.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제 이러면 범죄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봐야 검사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누가 자수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줬는데 뇌물을 줬다 그래서 내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받았는데, 그거를 위정, 그다음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 착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없으면 우리 이런 검사를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봐주기에서 이제 최고는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BBK 사건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 사건. 특히 이제 BBK 중에 기획입국 사건. 기획입국 사건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예? 당시 저기 시청자들 중에 예. 기획입국 사건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그 뭐냐면, 김경준 씨를.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BBK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 박근혜가 당선이 되고 이명박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경선 때. 예. BBK 주가 조작으로 김경준은 미국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경준을 국내에 데려와서 그걸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명박은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에서 낙선하고 박근혜가 후보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경준이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데리고 왔겠어? 유리한 사람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캠프에서 데리고 왔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밝혀졌었는데 아예 거기는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했었어요, 당시에.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장 담당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검찰총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김수남. 아니야.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수사는 신우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미 수사를 할 때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수사를 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관련이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가까운 국정원 직원들만 조사를 받았거든요. 정작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조사를 안 받고 그 사람들은 수사를 안 했죠. 안 하고 다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무혐의 처분은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덜러리 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BBK 사건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명박 한테도 무혐의를 줬고, 그러니까 2007년 그 대선 며칠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난 직후에 이명박 명함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특수부에 최재경 특수부장이 있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도곡동 땅 문제에 최재경의 입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명박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덮어버렸는데 그때는 이미 이명박 대선 후보에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거든요. 그때부터는 BBK 수사 자체는 실체를 밝히려는 수사는 전혀 안 하고 그거를 폭로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 기소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폭로했었던 정봉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론했던 건데. 칼을 제대로 맞은. 정봉주 건데 정봉주 의원이 그때 당시에 14가지의 핵심적 증거가 있는데 다 공적 증거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법원 가압류 서류, 그다음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정권감독원의 서류들 갖고 그 부분에 있는 것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면 누가 그거 갖고 아마 사법연수원생들 지금 로스쿨에서 시험 문제 내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다 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검찰도 문제지만은 법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제 정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좀 자세하게 판결을 썼는데 판결문 보면 참 가관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연루됐다 그러나 하여튼 그 사건을 담당했었던 검사들이 또 이명박 시절에 다들 승승장구 다 했죠. 뭐 김홍일, 최재경이 다 했죠. 좋은 자리로 가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제대로 했었으면은 범죄도 지금 이명박이 감옥 간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갔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보냈어야 할 범죄 행위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정말 먹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비리로 생긴 수십조의 손해는 그 검사들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검사들 참 뻔뻔한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저한테 또 전화 와요.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가 있다. 그 이야기하면 자기 문재인 정부에 얘기 잘 해달라고. 잘 얘기해달라고 뻔뻔하게 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중에 한 명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검사의 대화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고 발언한 검사가 딱 당선되자마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한테 와서 하여튼 사무실 앞에 커피숍에 쭉 치면서 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좀 잘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당신들이 토론의 달인이고, 그래갖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면박 준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있다가 옷 벗었더라고요. 이제 포기하고 옷 벗었죠. 포기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그 사건 하나하나를 듣자면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보면은 검찰이 찍으면은 이렇게 진짜 데스노트를 갖고 있는 거죠. 데스노트를 갖고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분노하라 정치검찰 할 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은 염동연 의원 제유 사건 그걸 갔는데 제유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거는 공소장 자체로 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초창기 시절인데 보니까 3년 전에 다른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구속 기소됐던 그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2004년도 그 총선 때 정치자금 준 거를 3년 전에 이미 진술서를 받아놓은 걸 갖고 그때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덮었다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류 사건은 다 무죄 났는데. 본류가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끼워넣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사람 실제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와서 자기가 정언했거든요. 정언했으니까 정원에서니까 500만 원씩 5명이 이제 500만 한도니까 5명이 이렇게 준 건데 염동연 선거하는데 누가 그렇게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를 다 일일이 선거판에 가서 이거 500만 원씩 내가 나눠서 3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와서 다른 사건으로 별건으로 조사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겁을 줘서 이자화 변호사하고 염동연 의원이 위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언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저도 그것 때문에 또 내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 변호사님도 범죄자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제가 내사를 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요. 6시간 조사까지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 가고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끝났는데 심지어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한번 불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특수부는 일단 부르는 순간 이미 기소되어 있는 각본이 짜여 있죠. 이제 이 검찰에 갔다 온 다음에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여러 명이
그 목숨을 끊는 네.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 하는데 뭐 그걸 옆에서 보신 건 아니겠지만 또 이런 그 중대 사건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나라종금 사건을 예를 들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무렵에 나라종금 사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뭐 염동연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거는 검사가 아예 금액까지 정해갖고 옵니다. 금액까지. 돈 준 액수를 금액까지 정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나름금 사장이었던 사람, 회장은 부인하고 있는 사장이 갑자기 제가 10억을 줬다니까 검사가 그건 너무 많지 않냐고. 그래서 검사가 아예 3천만 원을 조율해요. 3천만 원을 아예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검사가 다 짜오죠. 지금 그것도 아직 지금 현재 그 수사검사가 지금 검사장으로 아직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다 다른 약점을 잡아놔요. 그때는 동생이 이제 그 계열사 사장님 동생의 횡령 100억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아예 작성해 놓고 항상 보여줘요. 당신 이거 유지를 안 하면 동생, 아끼는 동생 이거 하면 최소 5년 산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제 염동연 의원 국회의원 된 거는 그 후에 1심 공판에서 작심을 하고 이거 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검사가 할 테니까 검사님 그때 우리 협박했던 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야기할까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염동연도 살고 이번 보복을 못 했는데 쟤처럼 이제 옛날에 징역도 살고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맞짱을 떠서 이긴 케이스인데 보통 그렇지 않으면 다 준용이 들어서 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재 변호사님의 굉장히 어려운 사건, 이런 표적 수사가 된 정치적 사건들을 맡으셨는데 그 무죄율이 상당히 높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김현미 장관도 지금 장관 하시는 건 이 변호사님 변호사 잘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싸움닭이라고 소문이 나서 대검 특수부나 중수부에서도 저기 걸리면 뼈도 못 줄인다. 우린 내가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물면 우리도 끝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도 끝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호사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동연 의원 사건 때문에 위정교사로 내사 받은 것도 김현미 의원, 염동연 의원 그 무죄 받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었죠. 예. 보복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특히 이제 최재경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민정수석 최재경 검사는 이재화 변호사는 언젠가는 내가 손을 봐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도를 했던 거죠, 그게. 그 천하의 칼잡이라는 최재경의 그걸 이제 내가 대검의 중수부에서 그때 조사를 받을 때, 특수 일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수부 일부 검사들이 9명이 다 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위증교사 사건. 네. 9명이 다 저녁에 밤에 대기를 다 해갖고 다 했다고. 그것도 또 야비하게 제가 이제 연수원을 결혼해서 연수원 다녔으니까 사법시험 학교 가니까 연수원 동기 검사를 압수수색 할 때 사무실 압수수색 할 때 보냈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엔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면서 그 본질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법제하에서는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는 거다. 검찰이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의 모든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여론의 힘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렇게 힘이 강해질 때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올 때 그 엄상섭 의원
국회의원이죠. 예. 근데 이분이 일제 때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방돼서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검사 사표를 냈었던 예.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검사편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네. 그때 그 얘기가 이게 이렇게 이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은 경찰 파쇼가 되고 검찰로 오면은 검찰 파쇼가 되는데, 그래도 검찰 파쇼가 이제 좀 법으로 해서 좀 낫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런 괴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부패하게 돼 있고, 통제 장치가 없으면 권한을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가 있었고 안기부가 있었고, 네. 그 또 뭐 청와대가 있었고, 네. 뭐 보안사가 있었고 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히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치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저 바람직한 작동 장치는 아니지만은 결코 아니. 그런데 결국은 민주화를 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문민 통제가 돼야 하는데, 네. 사실은 문민 통제가 검찰뿐이 아니죠. 네. 사실은 국정원도 제대로 안 그렇죠. 되고, 군부도 제대로 안 되고, 사법을 이제 적어도 국민들에 의한 통제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반 관료들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관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만 특권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는. 그러니까 박상기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의 탈검찰을 제대로 뭐 그런 의혹은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실천을 못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그 감찰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사실상 검사들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지배를 해버린 건데, 그 아주 몇 개 국만 일부 그 개방돼 있는 거지. 아직도 특히 뭐 검찰국 같은 경우는 검사 인사권이 있는데 검사가 가서 자기들의 인사를 다 좌우지우지고, 장관은 보고서 올리는 디테일한 걸 모르잖아요. 사실은 인사권을 통해서 제대로 말하자면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그동안 수사나 그 재판 결과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정치검찰을 조사하느라고 이제 뭐 많이도 아니고 문제가 된 검사들, 문제가 된 검사들이 어떤 판결을 했나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 건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기에는 대개 이제 한두 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고 쭉 추적을 해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찰 정도로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이 검사라는 패밀리가 이렇게 참 똘똘 뭉쳐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하여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그러는 건데요. 우리 검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패턴은, 양식은 조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칼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폭은 원래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뛰어난 신이 아닌 이상 수사를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는다는, 그림을 그려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안기부 그때는 뭐죠? 중앙정보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김기춘이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김기춘이가 중앙정보부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실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미 한번 수사를 하면, 그러니까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조국 부인을 일단 기소를 시키고, 조국을 어떻게든 잡아놓고,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걸 보지를 않잖아요. 사물을 보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소돼서 결론 날려면 2, 3년 걸리잖아요. 그건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소해서 재판 받으면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흠집 나고, 그다음에 뭐 기소가 되고 하면은 천하의 조국이라도 영이 안 쓸 것이고, 또 이제 지들이 개길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 기관에 대한 그 말하자면 공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저는 신종 지금 쿠데타로 봐요. 관료 쿠데타 지금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5년 단임제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게 바로 그 관료들의 그 조직적인 저항, 조직적인 저항이고 그 저항의 선두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검찰. 그러니까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또 청와대에서 군 출신들을 내보낸 거. 거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민주화됐다고 이제 하고 있다가 완전히 검찰 그 관료들한테 지금 논란하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뭐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내가 듣기로는 블랙리스트 작업에 관여했던 사람 다 승진하고. 다 그대로 있죠. 누구 하나도 그 문책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검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에 기대서 권력이 원하는 쪽으로 불기소하고 기소하고 이랬던 사람 누구 하나도 옷 못 벗겼잖아요. 징계 못 했잖아요. 기소 못 했잖아요. 기소는 못했죠. 기소는 못했는데 근데 좀 인사해서 나간 사람 없었나요? 나간 사람이 나간 사람은 좀 아니 위에 그 나간 사람들은 그 이번에 사람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열받아서 나간 거지 문책성으로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책성으로 나간 거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령 권력이란 물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도 삐걱했죠. 법무장관 인선에서 안경환 교수를 했다가 이제 삐걱하면서 그 대타로 이제 박상기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그래도 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그리고 가령 제가 이제 좀 그 안타깝고 이제 그 박혀보기에 도대체 왜 저랬을까 싶은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굉장히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검찰 개혁에 관한 하는 준비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민정수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으로 갈래다가, 그때는 새누리당이 막은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어갖고 이제 못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상도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깊은 상처와 사명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고, 책까지 검찰 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책까지 쓰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이 검찰 앞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검찰 개혁은 내부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인선과 검찰총장 인선이 있을 텐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가 컸고, 그 다음에 박상기 교수를 법무부 장관은 좀 급하게 좀 서둘렀던 거예요. 박상기 보면 좋으신 분인데, 일선에서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참여연대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고, 연세도 60대 후반이고, 그 위에 교수에서 뭐 민교육 활동이라든지 아니 사법개혁에 활동 안 하신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가니까 검사들의 둘러싸여서 검사들이 머리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문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강금실 장관 때도 나오고 천정배 장관 때도 나오고 단기 필마도 들어갔다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국 수석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는 실패다. 강금실 장관이 혼자 들어갔기 팀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자마자 검찰 부분에 탈검찰을 동시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 법무실장 자리는 반드시 이쪽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법무실장 한 자리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검찰총장은 비교적 문화상 검찰 내부에서
말하자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고른 게 문무일 총장이에요. 문무일 총장이 그나마 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쭉 저도 좀 추천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위에 검사장급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같은 거는 맡겼다. 그 검경수 사건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완강하지는 않아서 이 정도 하면 덜 나쁜 차악을 선택을 한 건데, 그나마 박상기 장관은 문무일 총장의 여러모로 논리나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이거 전형적인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법개혁 할 때는 걸림돌이 될 거다 그랬는데 예상보다 빨리 온 거죠. 말하자면 비수를 감췄던 거예요. 사실 이제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검찰 주의자 라는 거는 이제 짐작은 했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이랄까 하여튼 그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굉장히 윤석열하고 이렇게 막 이제 환영하고 무슨 검찰 개혁을 강단 있게 쳐질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불과 한두 달 만에 이제 돌아서게 되니까 우리 쪽 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중도나 이제 보통 시민이 볼 때 윤석열이가 최고라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이런 비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머리가 좋은 건지 문무일 검찰총장 2년 동안 검경수사권 공수처 부분에서 일체 발언을 안 해요.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검찰총장 될 때까지만 내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딱 되면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순진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성선설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굴에서 그냥 좋은 사람을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좋게 보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그 판단차고. 그렇죠. 그 판단차고. 그러니까 내가 검찰을 선을 대하면, 저는 이제 검찰은 모르지만 국정원 과거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국정원을 놔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래 국정원장 독대하고 검찰 보고 받는 거 놓으면 안 되거든. 지금 놓고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보를 나쁘게 쓰지 말라는 거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국정원장의 보고를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받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라, 권력을 행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자기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게 나쁜 거지. 그럼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보고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나라종금 사건 할 때 일선 검사들은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이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이 사람들 구속해야 말 것인가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라인이 없어요. 라인이 없어서 뇌를 통해서 의중을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 거꾸로. 걔네들도 우왕좌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VIP의 의중이 어떤 건가를 선이해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자기들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테나를 어디에 안테나를 맞춰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럼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한 2년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검찰에 가면 이 변호사는 아직도 참여정부 쪽에서 일을 하냐고, 아주,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참, 자, 검찰개혁 문제 지금 시간이 벌써 거의 1시간.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모시고, 사실 책 얘기는 거의 못했는데, 예, 책 얘기는 앞에 비비쪽으로 예. 책만 하고, 사실 하나하나를 예. 다 짚어봐야만 이게 이제 예.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예, 어떻게 예.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 정치검찰의 나쁜 점이 정말 극대화되는 게 이명박 노무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지나서 이명박 예, 그렇죠. 정부 이명박 들어가면서 박근혜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시기를 정말 일선에서 겪은 분인데, 그러니까 참 들을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모셔서 예, 다시 예. 모셔서 못한 얘기 듣고 진짜 이 변호사님의 분노하신 얘기는 아직 오늘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분노하다 정치검찰의 저자를 모시고 또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도 들을 얘기가 많은데 왜냐면은 예. 이게 황교안의 출세 자간이에요. 예. 오늘의 황교안이 바로 그럼요. 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된 거고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눴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예,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